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박범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통계 이론 중에 연구 설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라는 것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설, 측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계획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설계에는 무엇이 있을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임상 혹은 의생명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은 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 크게는 연구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험자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연구 대상자의 중재, 인터벤션이라고 할 텐데, 중재 노출 형태에 따라서 그 연구 기법이 좀 바뀌게 되겠습니다. 연구 계획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구 대상자의 중재 노출을 우리가 노출시켜요. 노출시키는 것은 실험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노출이 됐다. 그건 이제 관찰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먼저 노출시키는 실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연구의 경우에 무작위화라는 게 있습니다. 무작위라는 건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룹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그룹은 우리가 보통 통제군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처치하는, 중재를 하는, 노출이 된 그 집단에 비해서 어떻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두 그룹을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그룹에 대한 그 그룹핑을 무작위화로 시행하는 것을 무작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 무작위화를 시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예, 아니요 이렇게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인 경우에는 이제 RCT라고 표현을 해서, RCT가 뭐냐 보면은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그래가지고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는 이제 Non-RC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Non-RCT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RCT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우리가 난수 생성하듯이 이렇게 해서 랜덤하게 뽑습니다. 뽑아서 이 중에서 일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연에 기대어서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난수 발생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좀 더 진보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그룹에 보낼 건지,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그룹에 보낼 건지, 물론 이제 이렇게 보낼 때 자기들도 서로 모르게 해야 돼요. 그걸 보통 눈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하는 거를 RCT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연구가 이제 관찰 연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노출이 되는 건데, 관찰 연구. 관찰 연구는 이제 대개의 경우 비교 연구냐 아니냐가 있을 수가 있고, 보통은 비교 연구가 많습니다. 비교 연구라는 건 아마 대조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컨트롤 그룹을 대조군이라고 하죠. 또는 통제군, 또는 정상인군, 정상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간 뜻이 다르지만 좀 일단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연구의 경우에 대조군이 있다고 하면 예로 갑니다. 예로 가고요. 대조군이 없다고 하면 아니오로 가서, 아니오인 경우에 기술적 연구로 갑니다. 특히 임상 연구의 유형에는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 연구에 우리가 보통 환자 사례 보고, 그래서 케이스 리포트라는 특정 희귀 질환 환자인 경우에 이렇게 그러한 환자들 집단을 많이 모아서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례 보고를 합니다. 또는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사례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케이스 시리즈 리서치라는 걸 하고, 이런 연구들을 이제 기술적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례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하고 간단하게 탐색적으로 뭔가 약간의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대조군 연구라고 하면 좀 복잡해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앞으로 하실 연구는 비교 연구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 이 비교 연구의 경우에 좀 다양한 좀 심지어는 복잡할 수 있는 여러 통계 기법들이 좀 사용되겠습니다. 분석적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비교 연구에서 대조군이 있는 경우에 분석적 연구를 하는데 분석적 연구에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 보면 이렇게 크게 또 서클이 3개가 있죠. 서클이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그 초록색 색깔을 보시면 단면 조사 연구라고 있고요. 코호트 연구라고 있고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시면 이제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시점을 보세요. 이렇게 시점을 보면 여기 현재라고 써 있는데 현재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연구를 하기 원하는 특정 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시점 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아서 각 사람마다. 그런 연구를 단면조사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크로스 섹셔널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출과 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한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연구죠. 이제 거의 동시에 발생을 하니까 이런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코호트 연구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면서 이렇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또는 특정 시점 또는 현재 어떤 시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좀 추적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를 코호트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기준이 되는 이제 편의상 현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대상으로 그 과거로부터 그 시점까지 오는 결과는 리트로스펙티브하게 코호트 연구를 한다. 그래서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점점 관찰해 나가는 거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를 해서 이러한 코호트 연구를 할 때 사실은 각각 그 리트로스펙티브하게 하든 프로스펙티브하게 하든 동일한 조사 대상이나 조사 항목일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뭔가 그 자료의 성격이 비슷비슷하면 되거든요. 조사 대상이 비슷비슷해도 되고 조사 항목도 비슷비슷하면 됩니다.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또는 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하는 경우를 특별히 패널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참고를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있어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 화살표를 보세요. 결과에서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계획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가 보통 통계 분석을 한다 그러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집단을 최대한 닮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통해서 뭔가 통계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유출해내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계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그 모집단의 특징을 모집단을 최대한 담도록 표본을 뽑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연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연구 계획이 되겠어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그 연구 계획의 필요성을 볼게요. 실험의 횟수를 최소화하여 경비를 줄인다. 코스트 다운하는 효과가 있고요. 예상치 못한 외생 변수가 생길 때 실험의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로버스트니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목적을 살펴보면은 설명 변수라는 게 있고 반응 변수가 있어요. 어떤 설명 변수가 있어서 그 변수들을 통해서 어떤 값들이 뭐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한 개 이상의 그 변수를 설명하는 변수들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든지 그것들의 조합으로 설명이 된다든지 그럴 때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랑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뭔가 공평하게 어떤 특정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의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이제 외생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변수의 그 효과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연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이렇게 보세요. 반응 변수가 있으면 반응 변수는 한 개 이상의 설명 변수들의 조합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에 있는데 관심의 대상이 아닌 외생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게 연구 계획의 정확한 연구 계획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반응 변수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 혹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갖기 위한 설명 변수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지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응 변수의 변동이 최소화돼야지 분산이 작을수록 뭔가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비슷비슷할 테니까요. 그렇죠? 설명 변수의 조건은 무엇일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좀 잘해야 되고요.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변수의 종류 예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신정, 추석, 성탄맞이 세일에 세 종류의 세일 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각 세일 기간의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백화점이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5년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각 세일의 기간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어요. 이게 사실 중요하게 또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설명 변수는 어떻게 되나요? 세일의 종류가 되죠, 그렇죠? 반응 변수는 세일 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는 백화점의 종류, 연도에 따른 변화,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지, 그렇죠? 하필이면 그 연도에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다든지, 또는 어느 백화점이 사회적으로 뭐 어떻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생긴 게 각 개인마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되겠습니다. 설명 변수, 반응 변수, 외생 변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 임상시험 설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뭐 병행, 교차,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행해서 할 거냐, 병행이라는 거는 이제 한 피험자 또는 한 대상한테 2개 이상의 트리트먼트를 하는데 이걸 좀 순서로 랜더마이즈 해가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냐, 또는 뭐 교차해가면서 할 거냐 이런 게 있고요. 연구되는 처리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떤 특정 약물 혹은 다른 트리트먼트, 꼭 약물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어떤 실험 조건일 것이냐, 용량 및 절차, 뭐 각 특징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대조군의 종류도 마찬가지고, 눈가림이라고 그래서 그 일단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RCT 얘기를 했는데 RCT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그 위압군이 이제 그 대조군이 되겠습니다. 대조군인 경우에 대조군과 뭐 이렇게 처리군 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대조군에 있다, 처리군에 있다, 이거를 스스로 알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효과를 반영하게 할 것이냐, 하지 않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모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평하죠. 그걸 이제 눈가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눈가림의 수준을 처음에 실험 설계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은 피험자들한테만 할 건지, 아니면은 통계 분석가한테까지 할 건지에 따라서 눈가림의 수준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연구되는 피험자의 집단, 그리고 피험자의 숫자, 최소한 리콰이어먼트 이런 것을 좀 알아내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 처리 배정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RCT 말고 또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집단의 특징, 실험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분석 방법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밑에 2개는 이제 위에 거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담아서 표본을 잘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통계적 추론이 좀 더 좀 정밀하게 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실험 연구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크게 그 인터벤션에 노출시킨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거 여부에 따라서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 2개로 나뉜다고 했는데, 실험 연구를 보면은요, 처치군과 비교군을 추적 관찰하여 처치의 효과를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다 그랬어요. 연구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 관찰한다는 점에서 코호트 연구랑 비슷합니다. 관찰 연구랑 달리 연구자의 처치가 개입이 돼, 그렇죠?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실험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험 계획이란 말이 약간 좀 통계학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통계학에서 중요한 3가지 원리입니다. 통계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3가지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실험 계획이 3가지 원리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랜덤화, 반복화, 블록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 랜덤화의 원리는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다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제품이 더 명중률이 높은지 실험하기 위해서 A 회사, B 회사의 제품을 10개씩 구입을 해서 일정 거리에서 같은 사람이 던져보았다. A 회사 제품을 던져보고 10분 후에 B 회사 제품을 던져보았더니 그중 명중된 다트의 개수를 기록했을 때 B 회사 제품이 훨씬 우수하였다. 이게 공평한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A 회사 제품을 먼저 던져봤기 때문에 연습이 되었지, 그쵸? 그럼 B 회사 제품을 던졌을 때는 A 회사 제품으로 실컷 연습하고 B 회사 제품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뭔가요? 실험의 순서를 랜덤하게 수행하는 랜덤화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험의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반복의 원리를 볼게요. 분유의 제품 차이가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체중과 출산일이 같은 두 명의 신생아를 골라 한 아기에게는 A 회사 제품을, 다른 아기에게는 B 회사 제품을 일정 기간 먹인 후에 체중 및 신장의 성장을 기록하였더니 B 회사 제품의 아기가 훨씬 크게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뭔가요? 지금 각각 A 회사, B 회사 각각에 대해서 아기를 한 명씩에만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데이터인데 하필이면 그 애가 튼튼한 애일 수도 있고 좀 건강하게 태어난 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애가 또 뭔가 그 특정 그 제품이랑 더 이렇게 좀 궁합이 잘 맞는 애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한 명 가지고는 뭔가 신뢰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욱 고려해야 될 게 실험 조건당 실험 단위를 증가시키는 반복의 원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험 조건. A 회사 제품에 대해서 여러 명의 아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아기가 실험 단위입니다. B 회사 제품, 이 실험 조건에 대해서 또 여러 명의 아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명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야 우리가 여기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제 2명 이상이죠. 반복수가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실험 조건에 의한 것인지 실험 오차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록화의 원리를 볼게요. 앞에 제가 이제 외생변수 얘기를 했는데 외생변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신체의 반응 신경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20명을 대상으로 개인 주량을 무시하고 음주 전과 음주 후에 반응 신경 테스트 점수를 기록했대요. 그랬더니 음주 전후에 신경 반응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개인 주량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소주 한두 잔 마셔도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주량이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주량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은 무시하고 나서 저렇게 신경 반응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 실험에 참여한 사람의 주량의 차이가 일종의 외생 변수가 되어서 우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려해야 될 게 주량에 따라서 좀 그룹을 나눠주고 그 나눠져 있는 그룹 내에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자. 그게 이제 블록화예요. 블록화. 그러면 비슷한 값의 외생 변수인 주량을 갖는 실험 단위를 블록화해요. 그러니까 주량이 적당히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요. 과학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주량이 센 사람, 중간인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 내에서 관측값의 차이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합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블록화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주량이라는 외생 변수의 효과가 최소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건 제가 앞에 그 무작위 대조군 시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RCT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죠. 처치군과 대조군에 분류해서 무작위화를 시행한 연구인 걸 우리가 이미 배웠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실험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자를 선택을 할 때 선택 편향이라고 해서 셀렉션 바이어스. 이 선택 편향이라는 거는 뭔가 그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어떤 의견이 좀 개입이 되어서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그런 효과를 최소한 줄일 수가 있어요. 거의 없앨 수 있는 거죠. 무작위 배정을 하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치료, 뭐 중재 효과에 대한 최상의 해답을 제공하는 연구 설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대조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약물을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새로운 이제 약품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정리된 집단이 있고 이 집단은 자기가 진짜 이 그 약을 먹는지 아니면은 약하고 맛도 똑같고 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서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위약이죠. 위약, 플라시보 위약인데 없지만 그러한 대조군 그거를 이렇게 좀 섭취하게 되는 대조군에 들어가 있을지 실험군에 들어갔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피험자들은 블라인드가 되어 있다, 눈가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눈가림이 되어야지 공평하겠죠. 왜냐면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에. 그렇죠?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에 약에 대한 것이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이런 노란색에 대한 약 색깔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피지션 의사들마저도 개인별 투입되는 약의 종류를 알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혹시나 이 중에서 뭐 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편향적인 어떤 그 트리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션도 전혀 모르게 해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더블 블라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블 블라인드다. 이 투입하는 사람도 모르고 몰라요. 다 모른다. 다만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는 일반적으로는 알게 하는데 개인별 투입된 약의 종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다 공평하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나온 결과 가지고 이제 일반화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모르게 하고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삼중 눈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석가및 연구위원회도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속 뭔가 공평한 연구 설계를 위해서 개발되는 기법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약물이 있고 B라는 약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A라는 약물을 예를 들어서 앞에처럼 RCT 해가지고 그룹을 나눌 게 아니라 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그 A라는 약물도 좀 이렇게 투약을 해보고요. B라는 약물도 투약을 해본 다음에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고 싶은데 적당히 와시아웃 기간을 두어서 트리트먼트 A에 대한 효과를 완전히 없애요. 우리 체내에서 적당히 기간을 줘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다만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 A를 먼저 할지 뭐 B를 먼저 할지 그 순서는 랜더마이즈하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해보는 이런 거를 이제 크로스오버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로스오버 디자인, 그래서 교차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순서가 AB가 될지 BA가 될지를 무작위로 결정한다 그랬겠죠. 근데 이게 단기간 치료법에 대한 반응을 보는 연구에 적합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차 시험에서는 각 피험자가 동시에 대조군으로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둘 트리트먼트를 좀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적은 수로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단점을 이제 앞에 저희가 와시아웃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잔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잔류 효과에 대한 어떤 옵티말 그 피리어드를 우리가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 조사 연구, 횡단 연구를 볼게요. 단면 조사 연구를 횡단 연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일 시점에서 연구 집단이나 대상자 표본을 연구하는 경우 이미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 및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냐면 한 시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찾거나 가설을 검증할 때 도움이 되고 일정 시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어 또는 어떤 특징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빈도가 되게 낮아. 그럴 때는 연구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데이터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상관관계만 알 수 있죠. 왜냐면 어떤 시간에 대한 흐름이 없으니까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유병률, 민감도, 특이도 연구 혹시 나중에 이런 거 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연구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호트 연구라고 있는데 앞에 이 단면조사 연구는 이렇게 횡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횡단 연구라고 하는데 코호트 연구는 이렇게 종단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단 연구, 그렇죠? 종단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종단 연구의 특징은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장점의 경우에는 요인과 질병과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고 그렇겠죠. 요인과 관련된 여러 효과를 추정할 수 있고요. 질병 발생 위험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험률 계산하고 싶은 연구면 코호트 연구 하시면 되겠죠. 단점은 발생률이
낮은 질병에는 부적절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도 탈락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연구 대상자가 갑자기 안 왔어요. 또는 뭐,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중도 탈락을 했어. 그럼 연구가 어렵죠.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 또 하나 봅시다. 시간적인 연구 설계에 따라서 전향적, 후향적 연구에 분류가 된다. 즉, 결과에 대한 위험 요인 혹은 노출을 파악할 때는 전향적 코호트가 유리하고요. 추적 관찰에 따른 중도 탈락의 위험성을 줄이고 단기간에 연구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후향적 코호트가 유리하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는데요. 환자 대조군 연구. 그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는데 그 해당 인구 집단에서 주어진 질병을 지닌 모든 대상자를 확인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인 대조군과 비교를 하는 경우에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고려사항이 뭐냐면은 이 질병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그 그룹을 나누는데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선택은 새롭게 발생 환자를 선정해야 하고요. 대조군은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 다른 외생 대수가 없이 몇 명을 할 것인지 또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진 동일한 대조군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조군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키, 나이, 성별, 극단적으로 뭐 BMI 뭐 이런 거 다 동일하게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다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대조군과 그 처치군을 딱 비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처치의 효과인지 그런 다른 생물학적 특징에 의한 효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장점이 무엇이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드문 연구할 때 좋아요. 드문 연구할 때 한 질병에 관계되는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 편향이 있고 적절한 대조군 선정이 어려워. 왜냐면 이게 이미 대조군 설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죠. 오주비라는 게 있어요. 아직 저희가 오주비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오주비라는 그 간접 비교만을 할 수가 있어요. 오주비라는 그 척도를 이용을 해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 정보 편향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준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무작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하는 실험 방법인데 화지 익스페리먼트라고 합니다. 보통 관측 연구가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선택 편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앞에 얘기한 다시 한번 환자와 동일한 생물학적 특성이나 또 다른 어떤 생물학적이 아니라 다른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가진 대조군을 만들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효과를 미니마이즈해서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어떤 비교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런 걸 이제 선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각각의 앞에 그 생물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 그런 것들을 공변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공변량에 의해서 연구 대상자가 특정 처리를 받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처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고용 문제 때문에 검진을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요. 연구에 참여하기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또 가질 수 있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근데 우리의 연구 목적이 이 둘 중에 하나에 부합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선택 편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잘 경계해서 연구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밑에 볼까요? 또 하나. 질병이 발생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 대상자가 폭로군에 속하는지 비폭로군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고 연구 가설을 알고 있으면 질병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럼 안 되잖아. 그렇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변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 퀄리티가 폭로군과 비폭로군 사이에 다르다면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또 그렇겠죠. 특히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빈번하게. 이걸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정보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선택 편향, 정보 편향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짝 대응 추출이라고 해서 이게 그 가장 쉽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환자군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 39세를 뽑았으면은 같은 성별의 최대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을 대조군으로 뽑아. 남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짝 대응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짝짓기 하는 방법. 또는 도수 대응 추출이에요. 20살 미만인 경우에 남자를 한 20명 정도 했으면 여자도 비슷한 분포로 해요. 전체 비율의 측면에서 각 연령대별로. 이게 이제 도수 대응 추출입니다. 도수는 이제 프리퀀시예요. 대조군의 성 연령 분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짝짓기 방법으로는 발생률이 낮은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통계적 검증력을 갖도록 충분한 표본을 수집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검증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때 옳은 것을 옳다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일단 좀 더 정확한 컨셉이 있겠지만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변량 혹은 외생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두 그룹의 특징을 완전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공변량을 모두 맞추게 되면 편향되고 왜곡된 통계 결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완벽하게 100% 맞출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통계 결과가 또 왜곡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성향 점수 매칭, 그래서 보통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 줄여서 PSM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이런 게 있다 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이런 짝짓기, 도스대인 추출 이런 방법을 극복하려고 이게 통계 모델 기반으로요, 프로펜시 스코어를 계산해서 짝짓기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선택 편향을 감소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건부 확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성향 점수라는 값을 각 개인 피험자 데이터들마다 다 만들어주고요. 그 값이 확률이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향일 확률이 몇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룹핑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그룹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 프로펜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펜티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좀 미니마이즈한 효과가 필요한 그런 외생 변수들이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들을 통계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0과 1 사이 값을 만들어줘서 비슷한 확률의 값을 갖는 것끼리 묶어주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아주 러프하게는 성향 점수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거 성향 점수 매칭만 해도 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R, SPSS 뭐 이런 거 이용하면은 뭐 쉽게 여러분들도 가능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연구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